자, 지금부터는 첫 번째 기조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최근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한 꼭지를 반드시 장식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경제와 관련한 소식들인데요. 이어지는 첫 번째 기조 세션에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세계화 그리고 신냉전이라는 주제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차세대 인재들이 마주해야 할 새로운 글로벌 정세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겠는데요. 먼저 더글라스 어윈 교수님께서 온라인으로 발표 수고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좌 교수님께서 역시 발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최준경 한미협회 회장님, 그리고 앞서 기조연설에 수고해 주셨던 조제 마누엘 바우즈 회장님께서 토론에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조 세션은 좌장님께서 함께 이끌어 주실 예정인데요.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조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좌장님과 연사님들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단상에 자리해 주셨는데요. 저는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거죠? 박태호 사실은 저는 교수입니다. 지금은 법무부인 광장에서 국제통상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국제통상을 전공했고요. 지금부터 2020년 글로벌 HR 포럼의 첫 번째 기조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MC께서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미국 다트머스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존 프렌치 경제학과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더글라스 어윈 교수님이 첫 번째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그분은 이제 오늘 여기 오지 못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자는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좌 교수이자 또 비교경제연구센터 장으로 계십니다. 이 두 분의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또 두 분의 토론을 듣겠는데요. 첫 번째는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셨고 또 한때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방문학자로 계셨습니다. 최준경 전 장관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두 번째 토론자는 호세 마뉴엘 바호즈 골드만삭스의 인터내셔널 회장이자 백신 국제연맹 회장이십니다. 그리고 EU의 집행위원으로도 일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제가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각각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토론자는 각각 10분 정도, 10에서 12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이 끝나면 발표자에게 토론자들의 코멘트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각각 한 3, 4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은 여기 관중에 계신 여러분들과 질의를 받고 참석자들이 대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총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90분이기 때문에 발표자와 토론자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더레이터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탈세계화와 신냉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세계화와 냉전은 들어보셨겠지만 탈세계화와 신냉전은 요새 최근 떠오르는 주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코로나19 팬데믹,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이 무너지거나 왜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거는 다 잘 아시고 있는 사실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주요 첨단 기술 분야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소위 디커플링, 분절하는 그런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일부 통상 전문가들은 미중 분쟁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신냉전 시대가 왔다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일방적이고 또 자국 우선주의적인 정책을 쓰고 있어서 이 또한 가치 사슬이 인위적으로 왜곡되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탈세계화 시대에 들어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전체적인 기업 전략을 다시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소득 양극화와 고실업, 이런 어려움이 사실 세계화와 지나친 수입에서 기인한다는 생각을 하는 일반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옳든 그르든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세계화와 국제 무역에 대한 일반 국민의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탈세계화와 신냉전의 징후가 보이고 있고 또 그로 인해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세계 통상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과 미국을 제1, 제2의 무역 파트너로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외 통상 전략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자이신 더글라스 어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Professor Owen, can you hear me well? Can you hear me? Yes, I can hear you. Thank you. Okay, then floor is yours. You can start your presentation. Thank you. All right, thank you. Well, it is a great honor to be here with you. I'm so sorry I can't be there in person, but I've always enjoyed my past travels to Korea, and I hope this conference is very successful. I'm as much of an economic historian as I am any other academic discipline. And so I look back to the past, but I try to use that to say something about the future. So what I would like to do is talk about the recent period of globalization in world history and how it is in some sense coming to an end, and talk about a little bit about the future. So when we look at globalization, this is just a picture of trade as a share of GDP, world trade as a share of world GDP over a long horizon, more than a century, going back to the late 19th century. And we can see sort of ebbs and flows in terms of globaliza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there's a period of growing integration due to the steamship, due to the opening of new markets, Korea, Japan, elsewhere, a lo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some trade policy developments. This was unfortunately followed by the interwar period, where there's a dramatic reduction in global integration, 2 world wars, a Great Depression, a very difficult time for the world economy. Under US and UK leadership, we formed something called the GATT,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s you well know. That led to a third period in which there was a rebound in global integration. But really what we have just experienced over the past 30 years is a historically remarkable period in history. That's this period here, a tremendous increase in global trade. That's due to a number of factors that I'd like to describe, and then we can move on to talk about this more recent period here. So this recent period of globalization is truly historic in terms of world history. And there have been 2 main drivers to this.
The first is declining transport costs, declining costs of doing trade due to air freight, containerization, and things of that sort. And the second is declining trade barriers. And this has been through multilateral agreements, most recently the Uruguay round, which created the W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But just actually more important have been unilateral reforms on the part of developing countries. What's happened in the most recent period is these have stopped, and this is somewhat reversing. But let me just talk you quickly through some of these developments. Air freight has been a tremendous boom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747 in 1969 is when it was introduced. This has revolutionized world commerce, and now what we have is cows flying to China from the US on 747s. So much can be marketed around the world as a result of declining air freight costs. There's even something called the Airbus Beluga. I don't know whether you've ever seen this airplane before. There are just a few of them. Airbus runs them. Here's one in flight. And what it does is it ships parts for Airbus aircraft from all over the world, mainly Western Europe, to Toulouse, France, where there's brought for final assembly. This aircraft is so huge you can put the fuselage of a major wide-body aircraft into it. Here's the tail fin of a Singapore Airlines jet, probably an A380. They fit into this. They're made in all sorts of parts of Europe. Could be Germany, could be other parts of France, could be Spain. They're all brought to Toulouse for final assembly into Airbus aircraft. What this shows is that you can, the fragmentation of production around the world, taking different parts and different component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nd bringing them very cheaply and cost effectively to a place for location. It's not just air freight, of course. Containerization has been a huge revolution as well. Here's a ship with all these containers, but it's a major change from the past. So if we think about the transport of automobiles, this is certainly in my lifetime. In 1971, individual cars had to be offloaded from ships. It was very expensive to do that. It really limited trade in automobiles and other heavy equipment. That's 1971. Fast forward a few decades, and what do we have? We have a ship that Hyundai runs, where you just run the cars off and on. It holds something like 4,000 vehicles, and it moves very cheaply and inexpensively. There's no offloading cost the way there was in the past. These reduction in trade costs have really fueled a tremendous expansion in world trade. And of course, here's the modern ports that we see are all around the world. If you'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is, there's a wonderful book called The Box: How the Shipping Container Made the World Economy Smaller and the World Economy Bigger. And it's quite an interesting investigation into the box. But of course, it's not just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terms of reducing costs. Countries have to be open to trade if they're going to take advantage of it. And once again, we've just passed through a very remarkable period in global economic history in terms of trade liberalization. This is just a simple count measure of the number of countries that have opened up to international trade, as defined by economists Jeffrey Sachs and Andrew Warner. If you look at the 1960s and 70s and into the early 1980s, very few countries decided to open up. In fact, Korea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ones, and they're located right there. But they're followed by Singapore and a few others, but very few countries. But what we see is between 1985 and 1995, this 10-year period, the world changed. And we have this large rise in terms of number of countries opening up to global trade, countries that had previously been quite closed. Now, Korea, of course, is an obvious success story here. This is Seoul in 1960. I've done some work myself on how the policy decisions that Korea made to transform it into an export powerhouse. This is a working paper issued by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nd it just goes over the point that Korea's exports were 1% of GDP in 1960. By the end of the 1960s, they were more than 10%. How did that happen? It's a fascinating story, and I tell part of that story in this paper. And of course, you all know what Seoul looks like today. It's been utterly transformed, partly through trade, but many other factors contributing as well. Well, Korea has led the way for many other countries during this period, 1985 to 1995, when the world changed in terms of globalization. Just think about what the world was like in 1985. Really, there were three worlds. There was the Western Alliance, they're all indicated here in blue, market-oriented economies, largely democracies, including Japan and Korea, of course.
that were open to international trade with one another. There was the second world, which was the communist world of the Soviet Union, China, Eastern Europe, some parts of Africa and elsewhere, that was very much isolated from world trade. And then, of course, there was the developing world in Latin America, Africa, South Asia, which was not aligned with either group, but pursued policies of import substitution and protectionism. And these three worlds were not economically integrated with one another. It was a very limited world that the GATT oversaw of these market-oriented economies. Fast forward just 10 years later, and the world had been transformed. Obviously, the Berlin Wall fell in 1989, the Soviet Union collapsed, China under Deng Xiaoping began to open up, as did other countries in Latin America and South Asia and elsewhere. Now we have one system, the WTO, we have had it until recently, where it's had some problems, but it's really been a much more open world economy in which all these countries are integrated with one another to a greater or lesser extent. These developing countries have converged in terms of the tariff levels that they've charged, coming way down from 30% down to almost the same tariff level as advanced countries. They've signed free trade agreements, and they moved in the direction of more openness. A great case of this is India. And once again, it came down to a few individuals, Finance Minister Manmohan Singh and a few others, who made the decision to end the license Raj, end quotas on imports, and open up to the world. They brought their tariffs down. The maximum tariff in India in 1991 was 150%. And now that's been brought down quite dramatically to under 10% or so. And the average rate is fallen as well, from 50% way down. So this opening of the India economy, of course, resulted in, which occurred around 1990, in a large rise in India's trade to GDP share, running from about a little over 10% up to about 50% of GDP until recently. Once again, that's that period from 1990 and say 2010, where there's this huge ramp up in trade. And once again, this had earth-changing, world economy changing consequences. In 1975, if we look at the world income distribution, there are really two worlds. There's a poor world and a richer industrialized world. By 2015, we have sort of one world distribution. There's a new global middle class in many countries and many continents. And the poor countries have converged to higher incomes with Western counterparts. And we can see that here in terms of the global income distribution shifting from 1988 to 2010 to 2018, moving up and flattening out. Many poor people pulled out of poverty as a result of this, once again, unique period in global history when globalization took off. Unfortunately, we have transitioned into a different era. So these previous drivers of globalization, they've all diminished in some ways. So transport innovations have slowed, global trade reforms have stalled. We have no more WTO negotiating rounds that open up world trade. Global value chains peaked around 2008 or so. But it's not just that the financial crisis that occurred during that period that has put a brake on globalization. We've had a series of shocks that were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China, under President Xi, has moved in a very different direction, bringing the state back into the economy. That led in part to the US-China trade war under President Trump. Then we had the COVID-19 pandemic, which made countries turn inward to some extent and worry about their economic vulnerability to supply chain shocks. Then we had Russia's invasion of Ukraine, which has led to new concerns over food and energy supplies in particular. And because of the difficulties between the US and China, there are now national security concerns over semiconductors and the supply of certain high-tech technology items. And what this has done is led to this fifth period of globalization, this turning point, where it's a partial deglobalization, a partial decoupling of various economies. The Economist magazine called it slowbalization, just thinking that global integration may have peaked. We've passed peak globalization and we're moving in a different direction. If we look at world trade volume divided by industrial production, it used to be that trade was rising much more rapidly than domestic production was. But since 2008 or so, 2010 or so, this has been flat. Once again, an indication that globalization has changed position. This is from the World Bank on global value chains.
grew rapidly in the 1990s with this expansion, but it's tailed off and it's come down a little bit since, once again, around 2008, 2010 or so. Then we had, of course, the coronavirus shock. Commentators in the United States were asking, does this mark the end of globalization? No, the answer was no. If we compare the volume of world trade and compare the pandemic with the financial crisis, what we see is with the financial crisis, there was a prolonged and slow recovery of world trade as world economies recovered. With COVID, there's been a sharp bounce back in global trade. Global trade is back to where it was before the start of the crisis and even higher. So that one shock was not enough to derail globalization. In fact, as Gillian Tett of the Financial Times pointed out, reports of globalization's death are greatly exaggerated. The world economy did have this opportunity to bounce back. But the longer term development, which I think is not so good for globalization, is the end of economic reform in China, and in particular under Xi Jinping, the bringing the state back into the economy. Whereas the private sector was tolerated before, the state now has its stake in many firms and controls what their destiny will be. This has led to concerns that China really doesn't play by the same rules as Western economies and others around the world in terms of the government support for particular industries, its industrial policies, its technology policies, and according to The Economist, it threatens the architecture of the global economy. And here's just another article from the New York Times pointing out that Xi's post-virus economic strategy for China looks inward, once again calling for more self-sufficiency, less dependence on foreign technology, and export-led growth. And we see that, once again, in 2008 or so, there's sort of a peak in terms of China's exports as a share of GDP at about 35%, but this has come way down to about 20%. And that's just an indication of China moving inward and not being this rapid participant in global value chains and what have you. On top of that, China has pursued a policy of punishing other countries through economic measures, the so-called wolf warrior diplomacy, where they're using coercive commercial statecraft against other countries, punishing Australia, New Zealand, Finland, Norway for actions that it views as against China's interests. This, combined with the Trump trade war, has led to countries and companies in particular reconsidering their exposure to China. This is a very interesting article from Nikkei pointing out that Honda in particular is exploring how to go zero China amid tensions. That is, looking at how could it be possible to produce Honda vehicles in Japan without parts coming from China. That is a very building supply chains that do not depend on China as a result of the conflict with the US. This is going to be a very costly and very difficult thing to do. They're not the only company that's considering this. In the United States, Apple Computer and Apple products have been very much dependent on production in China. And if you look at the production location, they're overwhelmingly coming from China. They're trying by 2025 to move back away from China, but even there's such a small movement that it's very difficult to extract oneself from the benefits of China. They are, of course, moving to India and elsewhere. The national security concerns, the concerns over public health and what have you. Once again, The Economist says goodbye globalization, the dangerous lure of self-sufficiency. And indeed, that is a dangerous lure, but I'm not sure we're quite ready to say goodbye to globalization, although, as I mentioned, that globalization is in retreat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Second World War, and we have entered this slowbalization period. So the bad news is that geopolitics is largely driving events in terms of the global economy. In the 1990s and 2000s, countries were aiming at economic efficiency. They wanted economic integration and growing trade. And now there are many reasons in many different countries to pull back from that. Global integration, that period that we just have passed through, it did lead to some painful disruptions, but there were very big gains in terms of income, in terms of new product development and innovation. If we're now entering into a period of global disintegration in terms of the world economy, that also will lead to some very costly adjustments, because it's unwinding some of the gains that the world received through the integration process. If there's more political fragmentation in the world, more political conflicts, possible military conflicts, that's going to lead to greater economic fragmentation.
So it's not just driven by the economics, the politics is really important. And here's a particular concern. This can lead to problems even among allies. And we see that with the Bush administration's, the Biden administration's approach to electronic vehicle nationalism and excluding other countries. In the US, the environment is very difficult at the moment. As Gideon Rachman says in the Financial Times, the enemies of globalization are circling. It's not just national security threats from China, but people are concerned about the nationalist right, the anti-capitalist left, intelligence services weighing in against global integration. And so he says that we will, for all the discontents that this hyperglobalization created, we may soon discover that it was a period of relative peace and prosperity. And Martin Wolf in the Financial Times is writing today that globalization is, geopolitics is the biggest threat to globalization. What does the future hold? Fortunately, it doesn't depend on world politics. Much depends on what happens in China. What role does it want to play in the world? What role does it see for the South China Sea, for Taiwan? Does it want to play a constructive role, or does it want to take a greater stake in terms of its own hands? Much depends on how Washington responds as well, the United States. Can it keep the Western alliance together without greater economic nationalism? We're seeing a microcosm, a small element of this with the dispute over Russian gas and whether the US can help out Western Europe with its energy supplies, or whether the energy supplies will be more important for Western Europe than supporting Ukraine. I wish to conclude there an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Unfortunately, we are entering into a period of tremendous geopolitical uncertainty, and this will have major ramifications for the world economy going forward. Thank you. 프로페서 오윈께서 지금 발표를 하셨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서 저도 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반드시 약간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후퇴하고 있고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이렇게 정체되고 있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그 소위 그 반세계화 내지는 탈세계화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알게 됐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그 오윈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발표자로서 서울대학교 이익은 경제학과 석좌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네, 이근입니다. 네. 방금 오인 교수께서는 주로 이제 역사적인 또는 뭐 약간 미국 글로벌한 시각에서 발표해 주셨는데 저는 좀 더 아시아적인 그다음에 한국의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런 중기된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어떤 마지막 챕터가 좀 이런 미중 간의 갈등 문제 다루고 있는데 그 책 내용을 좀 더 반영해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멈추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한 몇 차례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됐다고 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2008년 금융위기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이제는 팬데믹, 그죠? 그 다음에 G7 작년 회의에서 각국이 법인세를 다 똑같이 매기자, 그 다음에 구글세를 매기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어떤 반대이고, 그다음에 올해 터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이제 제조뿐만 아니라 농산물까지 이제 탈세계가 들어섰고, 결정적으로 최근에 미국이 이자율을 뭐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올린 거는 이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이머징 컨트리에 수출한다는 면에서 이것도 결정적인 금융 탈세계화의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그동안 계속 문 열어라 하더니 가장 문을 많이 열은 날일수록 미국의 이자 상수로부터 타격을 받아가지고 환율이 절하되고 물가가 오르는 그런 식으로
세계화를 많이 수용한 나라일수록 피해를 보는 그런 걸 초래했다는 면에서 미국이 자기 나라 경제만 고려해서 했다는 면에서 이거는 이제 결정적으로 금융 세계에 대한 어떤 타격이 되고 알아서 먹고 살아라는 식의 메시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한국이 그때 달러 유동성이 어려워지니까 미국이 8개 나라에 대해서 달러 수환라인을 제공했고 한국 여기에 추가해서 외환위기 3종 세트라는 걸 동원해서 은행들의 선물한 포지션을 완화해주고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줄여주고 LCR 비율을 낮춰주는 이런 것들을 해서 유동성을 좀 확보했었는데 저는 최근에도 이런 것들 중 일부는 고려할 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올해 G7, G20 회의가 있는데 G20한테 모두한테 미국이 달러를 공급하는 그런 수환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미국의 이자 상승은 이머징 컨트리한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고 그것이 세계 경제에 좋지 않다. 미국한테도 역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칼럼으로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릭 교수가 쓴 책 중 유명한 책이 세계화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세계화와 민주주의와 국가 주권은 세계가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탈세계화 흐름은 상대적으로 국가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좀 더 지킬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기회의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경제학에서 그것이 트릴레마가 있는데 뭐냐면은 자본 자유하고 독립적인 통화 정책과 환율 제한성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자본 자유가 세계화랑 비슷하게 떨어지고 민주주의가 어떤 그 통화 자율성과 맞고 국가 주권이 환율 주권이라면은 점진적으로 지금 특히 자본 자유화된 어떤 그 후퇴는 상대적으로 이머징 컨트리 입장에 볼 때 금리에 대한 자율성과 환율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가기하는 식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도한 자본 유출입 자유화를 그걸 좀 줄이고 상대도 더 중요한 환율과 금리의 자율 확보하는 식으로 세계화가 해소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밸류체인 면에서도 미중 간의 갈등에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가 매겨지고 중국 기업의 경쟁이 올라가면서 외국 기업들이 삼성, 현대가 다 중국 시장에서 나가 떨어지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나와가지고 니어쇼어링, 동남아나 베트남을 가든가 아니면 리쇼어링,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를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도 지금 중국에 있는 최종재 공장은 다 뺐어요. 뭐만 남겼느냐? 딱 3가지. 반도체, 배터리, 삼성 전기관, MLC 빼놓고 다 이미 뺐습니다. 바로 탈중국화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베트남이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의 최대 FDI 대상 지역인데 이제는 베트남이 중국보다 더 많이 한국 투자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제 리쇼어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도 뭐 불만족스럽지만은 그래도 희망적인 어떤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을 리쇼어링과 디지털 팩토리를 같이 패키지로 제공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CPTPP가 우리의 중요한 계기인데 왜 이거를 아직 빨리 추진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RCEP과 달리 CPTPP는 원산지 규정에 있어서 좀 여러 나라를 더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제조뿐만 아니라 공정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이 동남아에 대해 밸류체인을 형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겠는데 계속 지체되어 있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냉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어 있느냐?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 번째는 중미 간의 이데올로기 면에서 서로 다른 이들을 추구한다는데 역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중국은 특히 그동안 미국을 롤모델을 삼고 오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시스템이 저거 엉터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중국몽을 지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이 이번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내거는 것은 자기 체제가 미국보다 좋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28년 금연행 이후에.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밀리터리 군비 면에서 경쟁이 된다. 두 나라가 서로 다른 경쟁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조건은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는 것인데 이 세 번째 조건이 충족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중 간에 다른 이데올로기가 있고 군비 경쟁하는데 그동안 너무 미중 간에 엮여 있어가지고 두 나라가 서로 상대방의 제1 무역 상대예요. 그래서 갑자기 디커플링이 쉽지 않단 말이죠. 어떤 미국으로서는 좀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점이 있는데 이 점 때문에 계속 세계 경제가 여러 다양한 마찰을 겪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과거 미국과 소련 간에는 별로 경제 교류가 없어가지고 금방 서로 갈라섰는데 미중 간에는 너무나 얽혀있기 때문에 중국의 하이텍 기업들에 일하는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중국 사람이란 말이죠. 골치 아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디커플링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중국으로서는 이 신냉전 이전에 두 개의 함정을 극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중증 함정을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투키디스 함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키디스라는 것은 G2 간의 갈등에 따라서 중국의 부상이 저지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잠깐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미국 대비 린다 속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이 현재 딱 30%입니다. 30%라는 얘기는 40%를 넘어서야지 이게 고소득이 돼가지고 중증함을 넘어서는 것인데 중국은 딱 그 한가운데 있다는 면에서 아직도 중국은 중증함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이 추세를 단순히 과거 추세를 연장하면은 2030년대 초반에 중국이 미국 대비 40%인 고소득국에 들어간다는 예상이 가능한데 현재 상황을 볼 때 이것이 반드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요함정의 어떤 그 체크 포인트인 혁신 인력 면에서 그다음에 세계 초우량 기술 면에서 굉장히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죠. 이 보시면은 미국에 출연한 미국 특허 수인데 항상 미국과 일본이 1, 2등인데 최근에 중국이 3등으로 올랐었어요. 그전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이 3등, 독일이 4등이었는데 중국이 작년부터 한국을 제치고 미국의 특허를 많이 출연한 3등이 되면서 그래서 중국은 권위주의하고 혁신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포춘 500대 기업소 면에서도 중국이 2년 전부터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옆에 일본은 한때 150개가 일본 기업인데 지금 일본이 50개 안 되면서 추락한 반면에 중국은 20년 전에 3개 했었는데 지금은 미국보다 더 많은 130개를 이상을 창출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다른 중국과는 달리 굉장히 잘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아직 채 벗어나기 전에 TT라는 투키디스 함정에 처하면서 중국의 경제 전망이 갑자기 어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계 전체 중국의 비중인데 중국이 최근에 거의 20%에 돌아 20%. 20% 수준은 바로 정확하게 일본이 90년대 초반에 도달했던 수준입니다. 그때 일본은 지금 완전히 추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중국도 일본처럼 추락을 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미국의 어떤 계획인데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드는데 봅시다. 또 하나 기준은 뭐냐면 미국 대비 중국의 크기인데 중국이 미국 대비 10%밖에 안 됐었다가 20년 전에 지금 미국 대비 2023 내년 예상이 IMF 통계인데 80%에 돼요. 80%.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벌써 시작한 이후로 벌써 4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중국의 미국 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추세를 연장하면은 1년에 2.5포인트씩 쫓아오고 있어요, 중국이. 그러면 정확하게 한 2030년 초반에는 미국과 중국이 같아진다는 예상이 일단 나오는데 지금 이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거의 비슷하게 2030년 중반에는 갈 것 같아요. 요즘 미국 쪽에서 굉장히 안 될 거라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같아지는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 같은데 같아져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미국이 영국을 넘어선 다음에 팩스 아메리카가 확립되는데 50년이 걸렸어요. 다시 말해서 미중 간의 GDP가 같다 해서 금방 중국으로 팩스에 넘어간 것은 아니고 지난한 어떤 두 양국 간의 경쟁 관계가 한 50년을 갈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당장 중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미중 간에 비슷한 규모로 특히 미국은 계속 인구가 늘어난 반면에 중국은 이제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중국이 다시 미국에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미국 간에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관계가 앞으로 한 50년은 간다. 그렇다면 한국한테 굉장히 골치 아픈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G2 그러는데 G2가 아니라 S2. G2라는 얘기는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한다는 걸 G2인데 지금 두 나라가 협력 안 했기 때문에 스플릿, 쪼개진 S2입니다. S2.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는 다른 기술 경로로 갈 거란 말이죠. 미국 기술 의존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할단 말이죠. 그 다음에 GBC도 미국 의존하지 않는 GBC를 개척할 것인데 그런 면에서 당분간은 S2 시대가 왔다는 얘기죠. 스플릿된 S2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신냉전의 두 가지 전선인데 첫 번째 전선은 하이테크 전선이고 두 번째 전선은 GBC 전선입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전선은 미중 간의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미중 간의 전략산업, 반도체, 5G, AI 같은 경우에서는 미중 간의 분리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도체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쫓아간 것이 어렵긴 하지만은 왜 어렵냐면은 최소한 D램에 대해서는 D램은 여러분 USB 알겠지만 그 다음 세대가 출하면은 뭐 32기가 D램이 USB가 나오면은 그 이전 16기가 가격이 0으로 추락하듯이 D램은 계속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은 그 이전 제품이 가격이 추락하기 때문에 로엔드 하이엔드가 공존하지가 않아요. 근데 중국의 추격 전략은 로엔드 들어가서 하이엔드로 가는 전략인데 D램은 단일한 시장이기 때문에 후발자가 비빌 언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D램은 추격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D램 말고 주문형 반도체로 가면은 다양한 세그먼트가 존재하고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것은 옛날 기술이에요. 삼성은 안 해놨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중국 기업들이 중기술 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첨단 제품인 EUV를 안 쓰고도 지난 세대인 DUV를 쓰고도 반도체 기술이 가능한 것이 있다는 면에서 중국이 미국 기술을 의존하지 않는 식으로 독자적인 기술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지체는 되지만. 그래서 중국은 지금 벤처캡탈 투자 면에서 RT보다 훨씬 많은 양을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뭐 망하고 그러는데 중국이 계속 저는 쫓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진 않다. 이건 뭐냐면은 IT 분야의 과학기술 논문의 수인데 2000년대 8년에는 미국이 중국의 2배가 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의 2배가 넘습니다. 과학기술 논문 수가. 이게 IT도 있고 바이오 있는데 다 똑같아요. 그만큼 중국은 기초과학이 강하다는 면에서 독자적인 기술 통으로 가는 것이 중국은 그래도 시도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전선은 GBC 전선인데 미국은 최소한 중국 주도의 GBC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최소한 것인데 중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중국 주도의 GBC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글로벌하게 보냈다는 것이 바로 원벨트 원로드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특히 산정 때문에 이제 교란이 많은 것인데 한국의 GBC는 뭐냐? 이건 이제 GBC의 그 척도인데 자기가 수출한 것 중에서 얼마 정도가 해외 중간 영향력인데 한국은 80년 중반부터 계속 떨어져 와가지고 제품 국산화한 덕에 국산해가지고 한국 주도의 GBC를 갖춘 다음에 다시 오픈하면서 이제 다시 GBC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가장 좋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핵심품을 국산화하고 다시 이제 해외로 나가면서 세계화되는 패턴이 아주 좋은 패턴인데 중국은 똑같은 그래프가 뭐냐면은 계속 하락해요. 뭐냐? 모든 걸 계속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나라가 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이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걸 볼 수 없단 말이죠. 모든 분야가 메이드 인 차이나 걷는 현상을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중국을 정식시킨 것이 한국한테는 일단은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첫 번째 정리를 하면은 중국의 미국 추격은 잠시 좀
전개됐지만은 그렇다고 완전히 스톱된 것은 아니고 IMF 데이터를 볼 때 내년에 중국은 미국 대비 80%에 도달한다. 꼭 100% 안 되더라도 2030년에 가면은 거의 미중 간에 비슷한 GDP가 된다는 것이고 그 상태로 오래 간다. 이런 것들은 한국한테 굉장히 골치 아픈 시나리오란 말이죠. 그다음에 GBC 면에서 각자가 가는데 첨단 제품 빼고는 미중 간의 분리가 가능할 거로 본단 말이죠. 그리고 한국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한국한테 유리한 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놔뒀으면은 모든 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 가면서 한국이 장사할 거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갈 뻔했는데 미국 덕에 한국의 제조업이 가지는 중요성이 인지되면서 한국 제조업이 당분간 시간을 벌었단 말이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뭐냐?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자체의 경로로 가지고 성공하면은 그렇다면은 한국한테 별로 좋지 않은 시나리오란 말이죠. 그래서 단기의 어떤 계산과 장기의 계산이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경우에는 계속 초격차 전략, 계속 중국보다 좀 더 앞서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의 시장이고 미국의 기술인데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없이는 중국 시장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미국의 기술에 접근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 제품을 사는 것이지 한국의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이 끊어지면은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서방과의 기술 접근을 중시하고 그의 기초에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계속 팔아가는 전략을 당분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GBC 면에서 리쇼링처럼 좀 더 한국 내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식으로 한단 말이죠. 최근에 한국산 방위산업 물건을 사는 것도 딴 나라에 주문해도 그 나라들은 이거 만드는데 1년, 2년 걸린단 말이죠. 근데 한국은 그래도 밸류체인이 국내에만 있기 때문에 빨리 만들 수 있는 것 때문에 한국에 주문이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과 코로나 상황하에서 한국은 좀 더 밸류체인을 국내 유지하는 식으로 그걸 또 구축하는 시간을 벌었다고 보면은 우리가 좋은 기회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인데 한국이 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탈세계하고 신등이 합쳐지면서 바로 천하가 양분되고 그것이 바로 냉전이 아니라 진짜 전쟁으로 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대만 해협에 충돌이 발생하고 그 와중에 북한이 장난치는 한반도까지 발생하는 것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중국이 폭망하면 안 됩니다. 중국이 큰 어떤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중국이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해 나는 시나리오가 한국한테 좋습니다. 중국이 혼란이 발생하면은 중국이 북한을 통제 못해요. 그래서 시진핑 상기의 중국이 독자 기술화가 느리더라도 적당한 속도로 진행되기를 한국은 바라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 20세기 초에 독일이 막 뜰 때 영국이 독일 견제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지금 미국이 중국보다 더 했어요. 독일 제품을 다 시장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화가 나가지고 1차 세계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중국이 적당한 정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한국한테는 좋은 시나리오란 말이죠. 우리 옆에 나라에서 난리가 나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중국의 독자 기술화로 가는 성공은 한국으로서는 좋지 않은 시장 상실에 좋지 않은 점이 있지만은 반대로 중국의 제품 기술도 세계 시장으로 못 간다는 면에서 한국한테 아직 꼭 100%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로 가면은 긴장 속에 양분된 세계 질서가 가능하단 말이죠. 이 시나리오 하에서도 군수산업 수준은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한국은 코로나 덕에 바이오를 키우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긴장 속에서 군수산업도 우리가 주력산을 키운다면은 이를 기반으로서 북한이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군사를 유지한다면은 한반도 전쟁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금 교수님께서는 좀 더 이쪽 그 동북아, 특히 중국과의 관계, 미국 중국과의 그 여러 가지 분쟁이나 경쟁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싶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지금은 토론자로 넘어가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기 그 채널을 통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최준경 전 장관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두 분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 탈세계화라는 그 개념에 관해서 저는 이거를 탈세계화라기보다는 좀 신세계화 또는 차선책, 세컨 베스트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그 능률, 이피션시만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파트너하고 같이 간다. 이제 그런 개념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 어떤 그 국가 안보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가장 효율적이진 않아도 하여튼 효율적인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세계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계속 간다. 형태가 다르게 저는 그렇게 정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냉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이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과거의 그 전쟁을 보면은 다 그 1차 대전도 그렇고 그 경제적인 어떤 긴장 관계가 그 뒤에 항상 있습니다. 그 가장 가까이 그 우리 그 태평양 전쟁, 그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태평양 전쟁을 보면 일본이 조선하고 만주를 넘어서 중국으로 침입을 해 들어가니까 미국에서 석유 금수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전쟁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탄약하고 연료 아닙니까? 그 군대 탱크나 뭐 비행기를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하니까 그 기름을 이제 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그때 석유가 생산이 됐으니까 그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 공영이다라는 개념을 들고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그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프레스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제가 또 중국이 느끼는 어떤 강도 이런 게 어떤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강도가 너무 세지면은 이근 교수 말씀하신 대로 무력 충돌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 교수이신 그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2020년에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 간의 대립은 과거에 미국하고 소비에트 연합하고의 그 긴장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그 소비에트 유니언하고 동구권의 그 또는 뭐 아프리카의 앙골라든지 쿠바 이런 데는 완전히 서로 자기네들끼리만 교육을 하는 하나의 블록이었고 그리고 다 해봐야 소비에트 연방의 GDP가 미국의 50%를 넘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근 교수 설명하셨지만 지금은 중국의 GDP가 미국의 노미널로 80%고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앞서 있습니다. 차이나가 아메리카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이 느끼는 어떤 텐션은 훨씬 강한 거죠. 과거에 뭐 소비에트는 뭐 5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미국이 그 중국을 규제하려는 어떤 그 의도나 강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그랬어요. 무력 충돌이 가능하다. 1차적으로는 이제 항상 그 콜드와 때도 그랬죠. 그 미소 대립 시기에도 보면 대리전 양상이 많았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뭐 쿠바 사태,
앙골라 사태 뭐 이렇게 다 대리전 양상이 있었는데 그런 류의 무력 충돌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역할을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지금 신냉전은 신냉전이라고 하기보다는 훨씬 더 강한 개념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근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TT, 소위 우리말로는 투키디데스 트랩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투시디디스 트랩이라고 그러는 이게 결국은 그 아테네 동맹하고 스파르타 동맹 간의 어떤 충돌을 그렇게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2인자가 1인자 자리를 넘보니까 이제 전쟁이 났다는 건데 지금 상황도 결국 2인자가 1인자 자리를 넘보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미국이 자기 이익 프로텍셔널즘을 가면 안 된다는 말씀 아까 어윈 교수도 하셨지만 미국이 세계 지도자로 계속 나가려면은 아메리카 퍼스트까지는 좋지만 그걸 실행하는 과정이 이 국제 규범하고는 다르게 자기 이 국내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IRA라든지 과학 반도체법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미국도 좀 그런 측면에서 동맹으로서 얘기를 하고, 또 중국한테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저는 중국이 냉정하게 과연 국내 정치 목적으로 1대1로나 이런 걸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미국의 승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기를 좀 권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등 샤오핑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광양회, 그러니까 숙이고 있어라, 완전히 미국을 압도할 실력을 갖추기 전에 숙이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랑 외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싸우는 늑대처럼 외교를 한다. 그런 전랑 외교가 가능한 여건이 돼서 그러는 건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하기를 좀 친구로서, 또는 오랜 그 관계를 감안해서 한번 스스로 자문하도록 좀 한번 요청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군 교수께 하나 질문 드릴게. 아까 세계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세계화를 많이 한 나라가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본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 유출도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자본 계정이 100% 개방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개방의 폭을 다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시고, 그리고 어윈 교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로 차이나가 아주 어렵다, 이렇게 very difficult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임파시블이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차이나가 90년대 초반 중반 이렇게 등장해서 많은 소비재를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선진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활 수준의 향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 미국이나 서방에서 생활 수준의 감소를 감내한다 그러면 이 제로 차이나가 가능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또 질문하셨으니까, Professor Owen, did you hear this question to you? Did you hear that? I did hear it. I wasn't Okay, exactly sure. I will just wait. I will give you the floor later. Now I want to invite Chairman Bauhaus. Thank you very much. First of all, thank you to both presenters, Professor Irwin and Professor Lee. I think it was very rich communications.
let me just bring also some European Union perspective, because until now we have heard most abou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ut I don't think I'm biased saying that European Union is a very important trade global partner. One of the issues that is interesting to note is that when we see statistics, you put by countries, and so it appears always United States, number one, China, number two, then you have Japan, Germany. But if you take the European Union together, European Union in some matters is the number one trade and investment partner of most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by the way, Korea. The European Union is the number one investor in Korea, if you consider the European Union together, not only one or two countries. In fact, I'm very proud that it was under my leadership in the European Commission that we concluded the FTA with Korea. It was in 2009, and it entered provisionally in force in 2011. Since then, the growth of trade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Korea was more than 70%. It was the first time the European Union made a trade agreement with an Asian country, free trade agreement. It was with Korea. We called it an agreement of a third generation, including, for instance, issues on sustainability. Our partners from China were very jealous. They wanted the European Union to make an agreement, a free trade agreement with China. We said it could not be because we could not recognize at that time, and we still don't recognize China as a market economy status economy, because they do not, even if they are a big market, they do not fill the conditions that we consider necessary for considering it a market economy. And in fact, that's why afterwards we launched with China an agreement for investment. Unfortunately, because of the political developments, it was suspended, and now it's more or less in the freeze. It's frozen, that agreement with China. But I just wanted to call your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in all this global equation, of the European Union from a trade and investment perspective. Of course, the European Union is not a country. In geopolitical terms, we cannot compare it exactly to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of China. But economically and in trade terms, in fact, we should consider it as a unity, because it's completely integrated economically, and it's a part. And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re is no trade policy from each country. The European Union represents all the 27 member states in any kind of global negotiation. And by the way, the supply chains are fully integrated in Europe, as you know. For instance, typically a car made in Germany, on average, it's made in 11 European countries, sometimes 17 European countries, or a car made in France, or an automobile made in Italy. So it's extremely important, and I think sometimes people underestimate looking from outside, because they continue to think in terms of countries. People think in terms of China, US, Korea, Japan, but in Europe, people do not only think in terms of countries, they think about the European Union as a whole. And there is only one trade policy, it's the European trade policy. It'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Now, building on that, I'd like to say that I also believe that the driving factor today, as was mentioned by the two presenters, is geopolitics. And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factors are now determining the future of trade and economic globalization. We are already witnessing some form of deglobalization. I think it is too soon to say it is a complete reversal of globalization. It's not a complete reversal, but at least it's a slowdown of globalization with higher costs. Part of the inflation is due to this, but also with more friction and more uncertainty, and including
very acute disputes, namel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s it was mentioned very rightly, on technologies that are also dual technologies, technologies that can be done for civilian purpose, but for war purpose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going to become more important, I think, with the existential change in technology. So that's what we are seeing. It's a competition for global preeminence, and that is linked very closely to issues of war and peace. So, which is extremely disturbing from a peace point of view. In fact, what happened in China now, it's not just the fact that now most likely China will have a president for life, changing the current constitution, but also the ideological developments are clearly making more ideological divergence we have been witnessing. So these models are going to compete, and that raises a very important issue, that some will have to choose. And the question I would like to put is, if tomorrow Korea or Singapore or other countries or the European Union has to choos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ich side are we going to choose? That's a very important issue. And we may come to that position. Decoupling is already happen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t's already happening in data, in technology. And the question, and maybe that question is more for Professor Lee, in terms of capital, one of the points that where the United States have a clear advantage is, of course, because the dollar being at the bas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China, that's one of the difficulties, and I have no doubt that China wants to change that situation. How do we see the future of the dollar, and how do we see the future of the financial order? Are we going to see or not a complete deglobalization, decoupling also in terms of the financial order? Trade has been relatively resilient, trade in goods, and digitization is also keeping some points open. But are we going to see or not a real challenge to the dollar supremacy and possibly an alternative to the dollar? That's a fundamental issue that I think this panel should consider. Another question, probably more for Professor Irwin, is how are the United States going to behave? Because this IRA, Inflation Reduction Act, has certainly very strong protectionist elements. And we are seeing already delocalization of production, including from Korea, but also from other parts of the world, to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the huge subsidies, state aid given by the government of the US for production located in North America. Now,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have just now established a task force to deal with this. The current political level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Europeans, I mean not only the European Commission in Brussels, but also Paris or Berlin, is unprecedented. It's extremely good. I can testify that. Much better than, of course, with Trump. It was a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Or even with President Obama. It was not so clear as it is now, the very good political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But now, there are these tensions that may raise issues of compatibility with WTO rules. So I'd like to ask Professor Irwin, how do you believe the United States policy is going to develop? Namely, possible changes in administration in the future, now the midterm elections. Do you believe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try to keep the allies with them, as Biden administration is doing? Namely, to come to an agreement with Europe, with the European Union, with Korea and other allies, or it's going to make it alone on its own? Because that will have a profound impact for the future configuration of possible trade agreements. Let's not forget that we are discussing before Trump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hat is now on hold, or also the Pacific agreements. But I believe that we are not going to have in the near future a global agreement like the Doha Development Round. It failed, but we should possibly think about reviving some of those free trade agreements that we were planning before the recent developments. Well, Bajor's, your comment is very relevant. Thank you very much. Now, 우리 어윈 교수님께 한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대답은 간단하게 아주 서싱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윈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Please. Yes, thank you. In terms of the first question on the costs of pulling out from China, I did mention that one article about Honda that is considering that possibility. As we saw with Apple, they are moving away from China, but it's still very, very difficult to extract themselves from China. So I think that will be a slow process, not an immediate one, unless forced by political events. President Barroso raised some very key fundamental issues. I completely accept his point, a very good one on the unity of the European Union as a trade actor, as an economic entity. He also raised the fundamentally important question about countries having to choose. We see this in a microcosm with the sanctions against Russia. It's one thing for the United States to insist on tough sanctions, but to make our allies in Europe and others, Germany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gas, to enforce very difficult sanctions is asking a lot because the economic cost is much harder. And this is relevant for a US-China relationship as well. If the US forces other countries to choose,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between sticking with the US or maintaining ties with China, that's a very difficult ask on the part of the US, and it's a very difficult decision on the part of other countries. To a specific question about the Biden administration, here I wish I had good news, but unfortunately I do not. Yes, the Biden administration wants a good relationship with allies, particularly in Europe, compared to previous administrations. Unfortunately, its instincts on trade are very protectionist.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not changed that much with respect to US trade policy compared to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erms of maintaining tariffs and being considered and considering new trade agreements. So while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is obviously an improvement over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erms of the US-European relationship, their domestic, their ideology, if you will, is not pro-trade. It tends to be anti-trade. And that's my worry, because I do wish the US would embrace Europe and Asian allies, but with open trade, not the protectionism and the economic nationalism that has crept into the US system and will be difficult to eradicate in the short run. 네, 오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근 교수님도 좀 간단하게 그냥 한번 나와요. 네, 네. 그 두 분의 토론자 공의 핵심 그 질문은 금융 탈세계에 대한 입장, 전망, 그다음에 또는 한국 경우에 특히 자본 자유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이 전망은 저는 결국은 미국에 달려있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현재 문제가 미국이 가진 달러가 미국의 국내 화폐인 동시에 세계 통화하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정책은 자기네 국내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는데 그것이 가지는 세계가 가지는 임팩트가 너무나 큰 거란 말이죠. 이 두 개가 모순이 된 것인데, 저는 그래서 미국이 달러의 국제화 지위를 너무 남용하면은 요새같이 막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달러를 점점 안 사용하게 된단 말이죠. 국제화 지위를 잃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좀 더 신중하게 달러에 관한 금리 정책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에서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환율이 1,500에 갔어요. 그때 미국 금융 불안 때문에. 지금 또 한국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환율이 1,400, 1,500 가는 게 말이 되냔 말이죠. 그래서 이건 바로 미국이 다 어떤 실수하거나 미국이 가지는 달러를 너무 국내적인 정책으로만 활용하게 때렸단 말이죠. 금리 정책을.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달러 수합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핵심 5개국에서만 상시적 수합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를 최소한 G20 에 넓히면은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금리를 가지고 장난을 쳐도 세계에 가진 임팩트가 적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각 나라들은 자본 좌회에 대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 미국이 좀 더 인지하지 않으면은 세계 경제가 점점 더 불안식으로 가고 결국 달러의 어떤 그 기축통화 지위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달러의 그 거래 비용이 그게 더 가속될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 미국이 좀 더 정확하게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다 이제 질의응답이 끝났는데요. 혹시 이 최준경 장관님이나 바로스 코멘테이터가 애드하실 거 있으세요? 혹시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로 그 두 분의 발표자한테 왔는데 더글라스 오윈 교수한테 방청석에서 질문이 It seems China have become self-sufficient by itself.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possibility that anti-globalization will be end into creating small self-sufficient economic union? Is that making sense, this question to you? Is the question, if I may rephrase it, whether deglobalization will lead to more economic fragmentation and smaller self-sufficient units? Yes, yes. I'd say that's a risk. I think it's unlikely in the sense that there is an attenuation, a pullback from globalization, but once again, the economic benefits are so strong, it's very difficult to have complete decoupling, complete separation of various entities. So even with the US-China relationship, US-China trade is down, but it's still at a fairly high level, even considered historically. So it has not gone to zero. And the goods that have not been subject to the Trump tariffs have held up very well and are at pretty high levels. So I think going forward, unless there's a big change in that bilateral relation, there will be less US investment in China, but not necessarily significantly less trade. 다음에는 우리 이군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중 갈등에서 우리나라는 실리 중심의 균형 외교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가치 중심의 동맹 외교를 해야 좋을까요? 그리고 두 외교 방향을 지향했을 때 한국과 미국이 받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도 궁금합니다. 이근 교수님.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 가치 외교하고 실용 외교가 사실은 꼭 다른 거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한테 가장 실리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서방에 대한 기술의 접근을 유지해야만이 중국도 한국 제품을 계속 살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는 어떻게 저희가 실리를 택했는데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가치 외교랑 같이 맞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좀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미중 갈등이 여러 측면이 있는데 한국한테 꼭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대만 학자를 만나요. 대만 사람들은 미중이 싸울 때마다 대만은 좋아졌대, 지금까지 항상. 전쟁을 가지고 않는다면 대만은 항상 미중이 싸울 때 제일 경제가 좋아졌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미중이 좋아지면은 대만을 바이패스 한다는 거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미중이 좋아지면 한국은 바이패스입니다. 한국 기술, 한국 제품을 안 쓴단 말이죠, 서방 사람들이. 미국이 중국과 디플을 하니까 한국 제조업의 가치가 살아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저는 한국한테 그렇게 나쁜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중국으로 갔을 겁니다, 사실은. 대신에 전쟁만 안 난다면.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꼭 모순되는 것은 아니고 뭐 어떤 면에서 출구는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인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If the deglobalization continues, which country and which sector would benefit the most in the next 10 years? It's a very interesting but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Was the question, if deglobalization continues, which sectors will benefit? And also which country? That is a very,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Once again, the US being a relatively large country, and I'd say the European also is a large economic entity, a large internal free trade area. They don't bear the cost nearly as much as small countries, New Zealand, South Korea, some Latin American countries perhaps that are commodity exporters. They're much more exposed to the ups and downs of the global market. But deglobalization, it doesn't have many winners economically. As I said, this is largely being driven by politics, geopolitics. It's not as though this is a natural phenomenon, although I think even in the absence of the geopolitical conflicts, globalization had reached sort of a peak and wouldn't have continued. The reform momentum wasn't there. Transportation cost reductions were not there. In terms of which sectors benefit, I guess I would put it this way, at least in terms of the US, and perhaps this applies to Europe as well, when there is reshoring, it's not creating a lot of jobs. It's creating a lot of capital investment and advanced technology that's substituting for labor in the production of many manufactured goods. So I don't expect a manufacturing revival in the US very much, and to the extent it is, it's not one that creates a lot of jobs. Horst Chairman, yeah. Yes, I think that'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In fact, there may be some winners in the current process. You already mentioned some. Vietnam is a winner. Country. Because there will be partial delocalization. For instance, Mexico, they are planning themselves to become beneficiaries, because some investment that was going from the United States to China or to Asia can go back to North America at a lower cost to Mexico, for instance. They have strategies for that. I don't know if they're going to be successful. Brazil can be a winner as well. So in some countries, they can benefit from the fact that there will be near-shoring some of the biggest, let's say, global powers. And including, I say, Korea can also be a winner, because some of the investments that have been going out to China, they will try to find other places in Asia. So it's open. It depends now, from my point of view, on the strategy of each country.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navigate this new situation, much more complex. It requires a much more sophisticated policies, diplomacy, economic diplomacy, and also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and education decisions. So the future is open. Could I just say one thing? Yes. First of all, I absolutely agree with what President Barroso just said. My understanding of the question was that it was a generalized deglobalization, but he's absolutely right. If this is a US-China conflict, we've already seen Vietnam benefit tremendously from that conflict, with investment being diverted there, and Mexico and others would stand to benefit. So absolutely I agree with what he just said. 다음 질문은요, 이근 교수님한테 하는 질문인데 최준경 장관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인도에 계신 프로페서 사클라니가 이렇게 교수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What role you see for India in present economic situation in context of China-US economic competition? Very broad question. But 이근 교수님 먼저 하시고 최준경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도도 아마 그 잠재적으로 현 상황에서 크게 잃을 게 없고 오히려 뭐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현재 인도는 완전히 뭐 미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완전. 그리고 지금 인도 경제 상률이 중국의 2배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베트남도 세계 최고지만. 그래서
인도는 가치적으로 완전히 민주주의 어떤 전투적인 반면에 그 이번 러시아 전쟁에서도 뭐 자기 마음대로 뭐 러시아 쪽에도 하고 또 중국 쪽에도 하고 뭐 이런 상황 보면은 인도 굉장히 특이하고 그런 면에서 인도가 어떻게 해서 굉장히 지금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이고 또 경제 파트너로서 어떻게 해서 가장 좋은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 같은 데서는. 네. 그런 면에서 한국 어떤 경제 파트너로서도 인도를 좀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지만. 예, 그 경제적인 면은 우리 이근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하고요. 그 인디아가 과거에 그 제3세계라고 그래가지고 좀 그 미소에서 좀 거리를 두고 어떻게 보면 또 소련하고도 가까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군의 무기 편제가 그 러시아군의 무기 편제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그 인디아가 그 완전히 미국 편에 서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인디아가 좀 국제 정치적인 좀 영향을 발휘해서 이 소위 그 경직화되는 세계 정치적 군사적으로 그걸 풀 수 있는 그 대화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하고도 할 수 있고 소련하고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하고는 뭐 국경 분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한번 그 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질문을 우리 어인 교수님께 드리면서 한번 그 이제 우리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uture of the dollar? Will it keep its place as the global currency, or will it decline and be substituted with an alternative currency? Important question. Well, it takes another currency to beat a currency. And unless the question is, what is the alternative? We have a system built upon the dollar and the switching costs are very high. Is it going to be the euro? Is it going to be the yen? Is it going to be the renminbi? China remains relatively closed. I'm not sure that will become the medium of international exchange. The euro, possibly. But I think it's very difficult to move away from a dollar-based system. Many companies, many countries want to diversify their foreign exchange holdings, but it's a difficult thing to do. If one looks to history, it took a long time for the US dollar to displace the British pound.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it really didn't happen until the 1930s or 40s. So these things tend to persist over time. How about cryptocurrency? Can it be an alternative currency in the future? Possibly, but there are many alternatives there, and I think there's a huge issue of trust and liquidity that has to be overcome. There has been a crypto crash to some extent in the US over the past year or so. So I'm not sure that will emerge as a viable competitor quite yet. 최근에 그 요 주제에 대해서 아이켄그린 교수 발표에 따르면은 달러의 비중이 계속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대체하는 통화가 유로나 인민폐가 아니고 제3국, 뭐 캐나다, 호주 이런 그 제3국의 비중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현상 같아요. 자, 시간이 뭐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번 기조 세션 제일 먼저의 첫 번째 기조 세션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그 어려운 주제, 중요한 주제면서도 또 대답하기 어려운 주제인 탈세계와 그다음에 신냉전 여기에 대해서 쭉 들어봤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또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는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셨고 또 여기 그 발표자와 토론자가 잘 대답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 이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질 때 조금 그 리더십을 보이는 나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 미국이 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요즘 아쉽게도 미국이 점점 더 이 소위 내부지향적 또 이 자국 위주의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두 이슈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 미국에서 밤늦게까지 잠을 못 주무시면서 참여해 주신 오윈 교수님하고 또 이근 교수님 발표자, 또 최준경 전 장관님, 그리고 바우하우스 체어맨한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참가해 주셔서. 네. 네, 고맙습니다. 진행 수고해 주신 좌장님께도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의 세계 경제 질서가 이렇게 새로 정립이 되고 있는데요. 신냉전 그리고 탈세계화의 과정에 서 있는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갈등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또 국가와 기업들은 과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치열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아마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조 세션에서 전해주셨던 말씀 덕분에 글로벌 정세의 흐름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보다 해법을 찾아가는 여정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맙습니다.